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충격,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들도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 또 장기화 국면에 대한 대응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성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팀장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에 이어 제2, 제3의 대책까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대한민국 정부.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분야의 피해 확산도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책의 속도가 국민들의 체감 온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피부로 느끼질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선언. 어쩌면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취약층 보호, 기업의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모든 정부들이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을 두고서 여야 공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하는 바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적절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추경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 본부장님께서 먼저. 어쨌든 두 가지라고 방역 체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당장에 이렇게 자금난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우리가 근본 확진의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비상금융 조치도 주 내용이 근본 조치는 정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금융으로 해서 얼어붙은 자금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들 기업에 대한 좀 자금을 좀 해소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차츰 아직까지는 대기업까지는 그런 정책의 여력이 아직은 조금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은 참 다행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만으로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가적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재정 건전성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주 팀장님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뭐 지금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죠. 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이 돈 풀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추경이라는 게 이번에도 사실은 정부에서 국채 발행해서 추경 대부분 좀 메꿨는데 이게 결국은 미래에 쓸 돈을 지금 저희가 땡겨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담이 분명히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그 다음 세대가 됐든 누가 됐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꾸 땡겨 쓰다 보면 미래에 쓸 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잠재력,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김 본부장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길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우리 경제가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살포식보다는 얼마나 우리의 산업에 또 기업의 기초 체력을 좀 회복하는데 그러한 만드는데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제는 심리라고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속도를 좀 속도감 있게 집행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코로나19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신속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국의 대응책들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여러 나라들이 어떤 대응책들을 앞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한국도 그런 수준의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대응책을 필요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유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다 언론에 나와 뭐 많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계속 뭐 쓸 수밖에, 현재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히 이태리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이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낮출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미국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뭐 그 단칼에 그렇게 갈 일 없다, 마이너스 금리 갈 일 없다라고 당국자가 얘기를 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미국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이너스 금리까지 계속 침체가 된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뭐 그렇게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통화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만약에 정 안 돼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면 그건 양날의 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저희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추가를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계속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OECD라든지 IMF라든지 국제기 기구들은 네. 이미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정부 부채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네. 얘기를 사실 이번만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네.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규모가 GDP 규모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 1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라에서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40% 지금 좀 넘었긴 했지만 GDP 대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정이 튼튼하다라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향후에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정부가 돈을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령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이 많아지고 정부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전국에는 우리 국민연금도 얘기 많이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갈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결국은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건 좀 이제 너무 네. 이제 장기적인 얘기니까 지금 네. 그래도 그 국제기구라는 기관은 네. 회원국들에게 어떤 정책 권고를 할 때 네. 그 나라의 이제 입장에서 네.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네. 권고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나라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재정 여력이 충분해 보일지는 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듯한 이제 인상이 있는데 네, 네. 사실 국제기구라는 곳들은 사실 각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정책 권고안을 하는 네.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반론을 하자면 얼마 전에 홍남기 장관께서 엄청 한번 혼나셨죠. 추경 더 해라 했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장관 부총리께서도 이게 이대로 가면 재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건전한 거냐, 뭐 GDP 대비 100%냐, 50%냐, 40%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딱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책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거리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6월 달까지 심각하게 갈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의 정말 꺾일 건지 왜냐면 일찍 꺾이면 좋겠고 근데 아무 생활이 안 된다고들 하고 너무 힘들어들 하시니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뭐 정확히 전망은 안 되겠지만 좀 좋은 얘기 좀 듣고 싶긴 해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또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섣부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쉽게 이제 알 수 있게끔 더 좀 뭐랄까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많이 공유도 하고 전달 같은 것도 있으면서 그냥 좀 최소한의 뭐 물질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약간 마음이 한시름 좀 더 놓일 수 있게 그런 뭐 격려나 그런 거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대체 언제 좋아지느냐? 퍼주기식 말하라.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달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대외적으로 많은 경제 위기들을 겪어왔고요. 그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했고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지위도 상당 수준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합심과 그 이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열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선 해야 될까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정말 다 옳고,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반성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해달라, 그런 말씀, 그다음에 그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 달라, 그다음에 정책의 내용을 홍보를 잘 해서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격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그 정부가 사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일단 내수가 지금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의 가장 큰 두 축은 이제 기업의 투자, 물론 공공 투자도 있습니다만 투자와 소비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거시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그 산업별로도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마련한 그 수출 대책, 그다음에 자동차 대책, 그다음에 피해 업종의 대표적인 사례인 항공이나 해운 물류 대책, 이런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업종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정책이고요. 정책 수단으로는 뭐 물류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내수 회복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공공 수요를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감소된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동차 개소세 인하, 그다음에 가전제품 환급과 같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변화하고 수출 품목도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 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미 발생한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계 경제의 어떤 타격,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 팀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사태는 초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했었고, 이제 그것이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 상황에서는 우리도 잘 해야겠지만 세계 각국과의 어떤 공조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종식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에 감염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다시 그 위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이것은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하게 국가 간의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전체적으로 발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통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공조가 사실 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만 봐도 얼마 전에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아베 정부의 어떻게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일본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국가 간의 어떤 하여튼 이런 약간 충돌 이런 게 잘못하면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어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정책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방역뿐만 아니라 방역, 경제, 뭐 통화 이런 사람의 이동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국제적인 밸런스를 좀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공조가 아주 중요하죠. 국가 간에.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최근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팽창했고요. 그래서 많은 국가 간의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뭐 한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국제사회가 이런 국제 공조를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회적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가 더 되는 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경제의 위기 상황마다 어떤 자체적인 대책들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여파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준비하셨나요?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는 그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노란우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125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출 금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0.4%포인트, 0.5%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고요. 또한 그 대출 재원도 기존에 1조 4천억이었다면 6천억 증액된 2조 원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계도 우리 스스로도 좀 이렇게 그 임대료 인하 운동, 이른바 그 소상공인들이나 임대사업 임차인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산하 600의 협동조합과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중에서 업종이 임대사업자가 한 1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도 일정한 업체들은 참여하겠다. 정부의 그 세법 개정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그런 참여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또 대구에 저희가 운영하는 전시 판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를 50%를 또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3월 초에 대구 경북 지역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우리가 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가지고 좀 공급을 한 바가 있고요. 이른바 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런 표시죠. 그리고 2월 초에 이게 코로나 막 발발했을 때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못 써가지고 조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마스크도 일정 부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원자재 또 여러 가지 수급 차질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은행이나 신보랑 같이 해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렇게 원자재 수급을 빚고 있는 업종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수급해서 하는 부분도 이렇게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말씀드리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준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 팀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신속하게 뭔가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런 대응 방안으로서 신속하게 대한민국 경제가 경기 회복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뭐 장단기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은 우량한 기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절실합니다. 뭐 다행히 뭐 정부에서 그런 걸 알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대기업들도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기업까지 그런 얘기하면 국민들도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고 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버텨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기초 체력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을 높이는 작업은 그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느끼는 거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전면 다시 한번 좀 이번에는 기화로 해서 다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 뭐 세금, 부담금, 뭐 기타, 뭐 준조세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봐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도 높이고 그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같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 뭐 중요한 말씀인데요.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 있되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기초 체력도 다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산업 전반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갖춰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까 어떤 시민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산업 강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첨단 소재인 반도체부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 산업들이 세계적인 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산하의 유니도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2017년에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만 봐도요. 우리 조선산업이 있는데 조선산업은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또 핵심이죠.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을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산업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친환경차라든지 바이오 산업,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 세계 생산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능력, 이번에 우리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 바이오 산업의 그 중요성도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능력도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산업의 이런 저력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힘과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희망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나 그 정보통신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뭐 한류라든지 어떤 문화상품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포텐셜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그런 포텐셜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이후에 우리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저력을 지금까지 발휘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위기는 기회다라는 원론에 대해서는 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망이 상당히 밝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요원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이런 VOD 관련한 컨텐츠 관련한 사업들, 그다음에 위생용품 관련한 제약, 뭐 의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도 어떤 집중적인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 정부마다 그런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 정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회가 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당연히 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어떤 관련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산업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마음껏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뭔가 환경 자체를 만들어 준다면 이건 분명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반짝하고 사그라들 염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도 혹시 추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위기가 기회라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부도 이 코로나 대응은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위기의 극복이고 두 번째로는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있겠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건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산업 현장이나 우리 경제 체질이 최소한의 그 피해를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생산 현장, 산업 현장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거일 수도 있고 기업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대응 과정에서 진단 키트, 한국의 진단 키트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우리가 전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동안 그 빅3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 바이오 산업까지 포함한 신산업 육성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각국의 그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부양책을 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산업 현장에 차질이 생기면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근무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가령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 반도체 서버, 우리 메모리 반도체와 이 서버용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5G 투자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런 새로운 어떤 그 IT라든지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사회에 활성화되는데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지금의 이 사태가 이런 산업 전반의 획기적 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 본부장님께서 우선. 아무래도 지금은 저 코로나19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조금은 해소될 즈음에 우리 산업에도 또 우리 생산과 소비 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비에서도 여러 가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 경제가 금년도 코로나 이전에 정부 정책을 이렇게 짤 때도 경제 스마트화라든지 디지털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또 많은 포메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과 소비에 이렇게 디지털화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중소기업 스스로도 현재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고 또 기초 단계에서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질적인 점프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경제의 스마트화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나 생산에 이렇게 스마트화도 필요하지만은 신산업도 더욱더 강조하고 육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경제의 기초 체력은 또 전통 산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의 기초는 또 많은 중소기업 뿌리 산업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초 산업의 체계가 무너져서는 결코 신산업이 뒷받침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뭐 규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주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 부분 그리고 노동시장의 좀 경직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탄력성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과 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내수 활성화 살려야 됩니다. 내수 살리기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의 또 상당 부분이 수출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미 수출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세계 각국이 입국 제한을 풀 경우에 우리 수출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고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거는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것처럼 어렵고 과연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경제 위기는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을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 구조에도 일정 부분 그게 어느 정도 폭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산업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통적인 유통업보다 뭐 그렇게 되어 왔지만 좀 더 그쪽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하고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전통 산업 분야는 유지를 하되 또 새롭게 나타나는 바이오나 이런 새로운 산업의 분야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딱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변화는 올 거고 새로운 우리가 요번에 새롭게 떠오른 분야들이 우리 경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합뉴스 TV가 준비한 특집 경제대담 2부작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